옆뒤 창고에서 꼭 찾아주세요. 성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아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부산 외곽 작은 여간에서 30년 동안 국밥집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그 역도 문을 닫았고 저도 허름한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을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 팔면서도 손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로 마음이 무거운지 금방 알아챘죠. 그게 제 장사 비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사람 속을 잘 읽던 제가 정작 제 아들 속은 끝내 몰랐습니다. 아들 이름은 박성우예요. 42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딱 1년 전이었죠. 철도 공사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일을 했는데 선로 점검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불의의 사고라고만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30년 동안 뜨거운 국물 끓이면서도 화상 한 번 안 입었던 제 손이 그날은 찻잔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성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철 들어서도 제게 늘 존댓말을 쓰던 아들이었죠. 어릴 때는 역 플랫폼에서 제가 국밥 팔 때마다 옆에 앉아서 손님들 상대하는 걸 신기하게 지켜보곤 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저 아저씨가 힘든 거 알아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아이가 자라서 철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안전관리라는 직책이 든든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버지 없이 컸던 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었다는 게 기뻤어요. 며느리 미란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관광버스 운전하는 씩씩한 여자였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우가 죽고 난 뒤 며느리와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족 보상금 문제였죠. 회사에서 나온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진명이는 누구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미란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1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단칸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도 시장에서 사온 배추 절이는 냄새도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이었어요. 성우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새벽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옛날 제가 국밥집을 하던 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그 역은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죠.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기차도 서지 않게 됐고 결국 폐역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장사를 접었고요. 그런데 꿈속의 그 플랫폼은 제가 한창 국밥을 팔던 그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낡은 역사 건물, 금간 시멘트 바닥, 녹슨 철제 벤치까지요. 이상한 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역은 분명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만 쌩쌩 불었죠. 제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플랫폼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빛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오면서 점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물에 흠뻑 젖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젖어서 이마에 붙어 있었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우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성우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죠.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침울한 음색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천천히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옛날 제 국밥집이 있던 쪽을 가리켰어요. 정확히는 가게 뒤편, 창고가 있던 방향이었죠. 엄마, 가게 뒤 창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 내가 숨겨둔 거 꼭 찾아줘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우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안개처럼 옅어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깼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6시쯤 되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요.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거든요. 성우의 얼굴, 젖은 작업복, 떨리는 목소리, 창고를 가리키던 그 손가락까지요. 모든 게 너무나 또렷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 경적 소리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차 경적 소리 같은 뭔가였죠. 그런데 이 동네엔 이미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선로가 폐쇄됐거든요. 착각이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꿈이고 그냥 착각이라고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성우가 뭔가 말하려고 한 거야. 창고, 가게 뒤 창고,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야.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슬픔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불안, 궁금증, 그리고 두려움. 만약 성우가 정말로 뭔가를 남겼다면? 만약 그게 제가 몰랐던 진실이라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꿈속에서 봤던 그 침울한 얼굴이었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것. 그날 아침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자꾸만 꿈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성우의 얼굴, 젖은 작업복, 그리고 창고를 가리키던 그 손가락이요. 국 한술 뜨고 나서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냥 꿈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성우가 정말로 저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역으로 가보기로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전등 하나도 넣었어요. 폐역은 이미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망설였죠. 이게 맞는 건가? 혹시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로 한 번 더 갔어요. 옛날엔 기차로 금방 갈 수 있었는데 이젠 그 기차가 없으니 한참을 돌아가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붐비던 골목들이 이젠 텅 비어 있었고 가게 절반은 문을 닫았더군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저는 폐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역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낡고 허름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입구를 막았던 철문엔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고 담벼락엔 낙서와 이끼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여기서 매일 아침 국밥 냄새가 퍼져나갔는데 이젠 습기와 곰팡이 냄새만 났어요. 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자 플랫폼이 보였어요. 시멘트 바닥은 금이 가고 철제 벤치는 녹이 슬어서 붉은 얼룩이 졌습니다. 선로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 보이던 신호등은 줄이 끊겨서 기울어진 채로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발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국밥을 팔았죠. 저 모퉁이엔 김치통을 두었고 저기엔 냄비를 올려놨었어요. 손님들이 앉아서 후루룩 국물 마시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어렸을 때 저 벤치에 앉아서 숙제를 하던 모습도 떠올랐고요. 성우야, 내가 뛰어다니던 데가 이런 폐허가 됐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젠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요. 그것도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시켜서 온 거였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70이 넘은 늙은이가 꿈 하나 때문에 이런 데까지 찾아왔다니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 국밥집 자리로 향했어요. 역사 건물 한쪽에 붙어 있던 작은 가게였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바닥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그대로였어요. 낡고 금간 테이블이 3개 구석에 쓰러진 채로 놓여 있었죠. 벽엔 제가 썼던 메뉴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돼지국밥 3,000원, 소머리국밥 3,500원. 그때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오래전 이야기네요.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구석구석을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공간이었죠. 추억만 남은 빈 껍데기였어요. 그런데 가슴속에서 계속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창고였어요. 가게 뒤편에 있던 창고요. 저는 뒤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나무로 된 낡은 것이었는데 손잡이가 녹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힘을 주자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쌓여있던 물건들이 보였죠. 쌀자루, 국물통,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먼지투성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버려진 창고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모퉁이 구석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자 철제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박스였죠. 가로세로 40c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표면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녹은 슬지 않았어요. 비교적 최근에 놓인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박스 위에는 뭔가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그걸 집어들었어요.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한 짝만 있는 장갑이었죠. 가죽으로 된 손목까지 오는 긴 장갑이었어요.
손바닥 부분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장갑을 저는 알았습니다. 성우의 것이었어요. 성우가 일할 때 끼던 장갑이었죠. 집에 와서도 가끔 현관에 벗어놓던 바로 그 장갑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여기 이게 있는 거죠? 성우는 왜 이걸 여기 두고 간 거예요? 저는 장갑을 꽉 쥐고 철제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스엔 자물쇠가 없었어요. 그냥 뚜껑을 열면 되는 구조였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다발이었어요. 10,000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죠. 대충 봐도 몇백만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폐는 깨끗했어요. 새 돈이었죠. 두 번째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봉투는 테이프로 꽁꽁 봉해져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세 번째는 무전기였습니다. 작고 검은색 무전기였어요. 안테나가 달려 있었고 버튼이 몇 개 있었죠. 전원을 켜보니 배터리는 나갔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성우는 왜 이런 걸 여기 숨겨놓은 거죠? 현금 다발, 기밀 서류처럼 보이는 봉투, 그리고 무전기. 이건 그냥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물건들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걸 열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덮어둬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은 이미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죠. A사 용지였어요. 프린트된 문서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첫 장을 펼쳤어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상단에 있었고 선로 안전점검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날짜는 작년 성우가 죽기 2달 전이었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구간 선로 균열 발견. 즉시 보수 필요. 방치 시 탈선 사고 위험 높음. 제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수 요청 반려됨. 예산 부족 사유. 재요청 불가 통보받음. 그 다음 장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성우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안 돼. 사람 죽어. 다시 올릴 거야. 마지막 장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죠. 정도훈 팀장이 돈 받았다. 증거 확보 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게 뭔가요? 성우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선로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정도훈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우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성우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우가 남긴 이 물건들은 뭔가 큰 문제와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현금 다발과 무전기도 박스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박스를 들고 일어섰죠. 창고를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이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듯이요. 폐역을 나와서 저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무릎 위에 박스를 올려놓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박스를 어디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경찰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정도훈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우가 남긴 메모에 적힌 그 이름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성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박스를 방 구석에 숨겨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어요. 성우야, 넌 대체 무슨 일에 휘말렸던 거니?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스는 방 구석 옷장 안에 숨겨뒀어요.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어쩌나 싶었죠.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로 균열, 보수 요청 반려, 정도훈이라는 이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성우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위험한 선로를 방치했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 돈을 받고 그 사실을 묵인했다는 것도요. 그럼 성우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녁을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밥을 차려놓고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죠.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제가 폐역에 갔다 온 걸 알고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죠. 아이고, 미란이구나. 갑자기 웬일이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거든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나 싶어서요. 미라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들어와, 고맙구나. 저는 미란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란은 김치찌개를 냄비에 담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시고요? 응, 뭐 그럭저럭 먹고 살지. 어머니, 요즘 어디 좀 다니세요? 미란의 질문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미란을 바라봤어요. 어디 다니긴 그냥 시장 가고 그러지. 왜?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운동이라도 하시나 해서요. 건강 챙기셔야 되잖아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억지로 짓는 것 같았죠. 눈은 웃지 않았어요. 뉴스 보니까 폐역 주변 공사 들어간다던데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란이 왜 갑자기 폐역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폐역? 거기 왜? 내가 왜 거기 가니?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아, 그냥요. 어머니가 예전에 거기서 장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억 때문에 가보시나 싶어서요. 미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게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저는 미란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30년 넘게 사람 상대하면서 국밥 팔았던 저는 알았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뭔가 숨길 때 어떤 눈빛을 하는지요. 미라는 지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갈 일 없어. 그냥 옛날 생각하면 슬프기만 하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성우 형부 물건들은 다 정리하셨어요? 물건? 무슨 물건? 그냥 형부가 집에 남겨둔 거 있잖아요. 옷이나 서류 같은 거요. 미란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살갑더니 점점 탐색하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다 버렸지. 볼 때마다 가슴 아프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성우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거든요.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죠. 하지만 미란한테 그 말을 할 순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형부가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같은 건 없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미란이 왜 갑자기 서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류? 무슨 서류? 아, 그냥요. 형부가 일 관련해서 집에 가져온 게 있을까 싶어서요. 미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긴장이었죠. 미라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없어. 성우는 회사 일 집에 안 가져왔어. 그렇군요. 알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제 주변을 훑고 있었어요. 그때 미란이 슬쩍 방 쪽을 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랬어. 미라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잠깐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이밀더니 안을 훑어봤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란이 방 안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라는 뭘 찾는 거죠? 혹시 박스를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폐역에 갔다 온 걸 미란이 알 리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미란의 행동이, 말투가, 눈빛이 모두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란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늦었거든요. 그래, 고마웠다. 미라는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미란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박스는 그대로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저는 박스를 꺼내서 뚜껑을 열었어요. 현금 다발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전기도 그대로였고요. 그런데 서류 봉투가 이상했어요. 테이프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꽁꽁 봉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한 장씩 확인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런데 네 장째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5장이었어요. 선로 보고서, 요청 반려 서류, 성우의 메모 2장,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사진이 첨부된 서류 한 장이 있었죠. 그 마지막 서류가 사라졌어요. 저는 박스를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어요.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에 이 박스를 뒤진 거예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빼간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오늘 낮에 폐역에 갔다 온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더 전이었을까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걸 가져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박스가 여기 있는 걸 알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를 찾아왔던 미란, 폐역 이야기를 꺼냈던 미란, 방안을 살폈던 미란. 혹시 미란이 가져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미란이 어떻게 이 박스를 알 수 있죠? 저도 오늘 처음 찾았는데요. 아니, 잠깐. 혹시 미란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성우가 박스를 숨겼다는 걸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성우의 죽음도. 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 미란, 성우의 아내였던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연루돼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박스를 다시 옷장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서류를 훔쳐갔을 것 같다고요? 증거도 없는데요?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미란이 정말로 이 일과 연루돼 있다면 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죠. 창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박스가 보였어요. 성우가 남긴 박스, 그 안에 든 비밀, 그리고 그걸 노리는 누군가.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죠. 새벽 3시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건물 앞에 차를 세운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내다봤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죠?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젠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성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저는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덮었죠.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미란의 이상한 눈빛, 사라진 서류.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성우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성우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 밖으로 나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커튼을 치고 불도 최소한으로만 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박스는 여전히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물쇠까지 채워놨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사라진 서류 한 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서류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 사진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또 미란이 온 건 아닐까 싶었죠. 아니면 어젯밤에 봤던 검은 차의 주인일까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 빗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지만 열지 않으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미란이구나. 근데 저분은? 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정도훈이라고 합니다. 성우 씨가 계셨던 회사 관리팀장입니다. 정도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우가 남긴 메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정도훈 팀장이 돈 받았다라고 적혀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정도훈은 거실에 앉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미란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일 때문에 들렀습니다. 정도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죠. 일이요? 네. 사실은 성우 씨가 남기신 서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정도훈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님, 혹시 성우 씨가 회사 관련 서류를 집에 가져온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폐역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죠? 누가 말한 거예요? 미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잖아요. 폐역 같은 데 가시면 안 되는데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세요? 미란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제게 경고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제가 왜 폐역에 갔다는 건가요? 저는 버티려 했습니다. 정도훈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씨가 남긴 서류는 회사 기밀에 해당합니다. 그걸 어머님이 갖고 계시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법적 문제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로 유출되면 어머님도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정도훈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회사 측과의 정산 완료 및 추가 이의제기 불가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죠.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은 눈에 들어왔어요. 유족은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며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성우가 죽었는데 아무 책임도 묻지 말라고요? 어머니, 그냥 서명하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동정도 걱정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있었죠.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이상한 걸 보셨어도 그냥 잊으시는 게 좋아요.
미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치매 취급을 하는 거였어요.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려는 거였죠. 정도훈이 펜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서명하면 성우의 죽음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연필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엉뚱한 곳에 선을 그었어요. 서명란이 아니라 서류 한가운데예요. 어머니, 거기가 아니에요. 미란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 눈이 잘 안 보이네.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엉뚱한 곳에 낙서를 했어요. 정도훈과 미란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도훈이 물었지만 눈빛은 비웃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였죠? 저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정신없는 할머니 연기를요. 정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 씨, 이거 어르신 상태가. 네,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말씀도 잘 안 통하시고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마치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처럼요. 어쨌든 서류는 회수해야 합니다. 정도훈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성우 씨, 참 안 됐죠. 그렇게 조심성 없이 일하다가 사고 당하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심성 없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성우 씨가 일 처리를 좀 성급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전 수칙도 안 지키고 그랬죠. 정도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우가 그런 애가 아닌데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회사 내부 평가입니다. 어르신이 아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미란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보상금은 나왔잖아요. 그걸로 집도 사실 수 있었고요. 보상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제 아들의 목숨을요. 성우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았죠. 요즘 사고 처리 보상금도 깎이는 추세거든요. 정도훈이 말했습니다. 사고 처리된 값싼 인생. 그게 제 아들을 평가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죠. 정도훈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미란이 제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폐역 같은데 다시는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다는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요. 그 아이가 사고 처리된 값싼 인생이라고요? 조심성 없이 일하다가 죽었다고요?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30년 동안 국밥 팔면서 참았던 눈물, 성우 키우면서 참았던 눈물, 성우 보내면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늙고 무력한 할머니였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리고 결심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옷장으로 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박스를 꺼냈죠.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성우가 남긴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건 안 돼. 사람 죽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묻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박스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할게. 내가 하지 못한 거 엄마가 끝낼게. 이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들 거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게. 저는 박스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72살 늙은 할머니지만 싸울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사람들 상대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사람의 약점을 읽는 법을요. 그리고 제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남긴 증거들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적어도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요. 창밖 노을이 점점 붉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제 안의 분노처럼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죠. 정도은과 미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비웃는 눈빛이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국밥집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역 플랫폼 앞에 세워진 낡은 간판. 박신의 국밥. 그 앞에 앞치마를 두른 제가 서 있었어요. 옆엔 어린 성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한창 장사가 잘 될 때였죠. 아침마다 기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모, 국밥 하나요. 여기 소주 한 병이요.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성우는 그릇을 날랐습니다. 어린 손으로 무거운 그릇을 들고 손님들 테이블로 가져다 줬죠.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해냈어요. 엄마, 나 오늘 그릇 10개 날랐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던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우리 성우 대단하네. 그때는 행복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성우가 옆에 있었고 손님들은 제 국밥을 좋아해줬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차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마을도 조용해졌죠. 그러다 결국 폐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기차가 떠나던 날을 기억해요. 저와 성우는 플랫폼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며 멀어졌죠.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역은 텅 비었어요. 성우와 저는 가게 안에 남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죠.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죠. 괜찮아. 우리 다른 데서 장사하면 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죠. 그때 성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이 역 그냥 문 닫는 게 아니야. 응? 무슨 소리야? 위에서 뭔가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어. 회사 사람들이 그러던데 폐역 결정도 누가 돈 받고 밀어붙인 거래.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성우야, 그런 소리 밖에서 함부로 하지 마. 괜히 문제 생겨. 알았어요, 엄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그때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앨범을 덮고 성우 방으로 갔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성우가 남긴 그대로였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볼펜, 영수증, 명함들이요. 그 중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죠.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성우의 필체가 보였어요.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죠. 날짜, 장소,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 협력업체 비자금 폐역 창고 나중에 엄마에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도훈, 폐역 창고, 비자금, 모든 게 연결됐어요. 성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도훈이 비자금을 숨겼다는 걸요. 그리고 그 돈이 폐역 창고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요. 나중에 엄마에게. 성우는 저한테 이걸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증거를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의 비리를 알고 그걸 밝히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함께 있었죠. 성우야, 넌 왜 혼자 그런 짐을 짊어졌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알았어요. 성우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위험한 일에 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혼자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성우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성우야. 엄마가 몰랐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할게. 내가 하려던 거 엄마가 끝낼게. 저는 수첩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박스를 꺼내서 수첩과 함께 놓았습니다. 성우가 남긴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서류, 현금, 무전기, 그리고 수첩.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도훈은 비자금을 받았어요. 폐역 창고에 숨겨뒀죠. 성우는 그걸 알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성우를 제거했어요. 사고로 위장해서요. 미란도 연루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빼돌렸고 저를 감시했던 거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진짜 싸움을요. 성우가 남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볼 거예요. 72살 할머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요. 새벽에 잠을 설치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국밥집 할 때 라디오 듣던 그 기계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건전지를 갈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봤어요. 하나, 둘, 셋.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잘 작동했죠. 30년 동안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저는 알았어요. 사람들은 급해지면 말이 많아진다는 걸요. 특히 서로를 믿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녹음기를 방 한구석 보자기 밑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미란이 받았어요. 어머니? 미란아, 나야. 네, 무슨 일이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저번에 도훈 씨랑 왔던 그 서류 말이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더 와서 설명 좀 해줄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먹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혹시 오늘 시간 되니? 도훈 씨도 같이 오면 좋겠는데. 미란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고맙다, 미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안을 정리했어요. 녹음기가 숨겨진 곳을 한 번 더 확인했죠. 그리고 박스는 옷장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게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과 정도훈이 서 있었어요. 정도훈은 저번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서 와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연락하신 거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 서류가 자꾸 신경 쓰여서요. 내가 뭘 서명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정도훈이 말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같은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방 쪽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돈이랑 서류를 어디 뒀더라. 정도훈과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하셨죠? 정도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저번에 성우가 남긴 거 있잖아요. 돈이랑 서류 같은 거요. 어디 뒀는지 깜빡했네.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란과 정도훈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디 있어요? 미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어디 뒀더라. 옷장이었나 아니면 부엌이었나? 저는 천천히 방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정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정도훈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죠. 미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정도훈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네요.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도훈은 박스를 테이블에 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현금 다발과 서류, 무전기가 나타났죠. 이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정도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성우가 남긴 거니까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회사 기밀이라니까요. 어머님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뭐예요? 이게 어디서 온 돈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훈과 미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성우 씨가 회사에서 받은 거겠죠. 정도훈이 얼버무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성우는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리 없는데. 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알 필요 없어요. 미란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제 아들 물건인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서류 회수한다며? 제가요? 팀장님이 직접 확인하러 온다고 하셨잖아요. 미란이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 형부 죽고 나서 박스 찾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팀장님이 폐역 창고에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러게 왜 어머니한테 미리 말 안 했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아니, 애초에 성우 씨를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했어요? 미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로 점검 중에 그 사람이 증거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까요. 그대로 뒀다간 우리 다 끝나는 거였어요. 정도훈이 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렇죠. 살짝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었다는 단어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당신도 보상금 받았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두 사람은 계속 다퉜어요.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폐역 창고에 비자금 남은 거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우리 둘 다 끝나요. 정도훈이 말했습니다. 해외로 튈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성우 형부가 눈치채는 바람에 그래서 처리한 거잖아요. 정도훈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박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회수해야 돼요. 그럼 서명이라도 받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잖아요. 알았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 좀. 미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게 하던 역 뒤 창고. 거기에 그대로 두었지. 정도훈과 미란이 멈춰 섰어요. 거기, 내가 시켜서 성우도 떨어뜨린 거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밀었다며? 살짝 밀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성우가 죽은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들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한 말 다 들었다고. 저는 방 구석으로 갔어요. 보자기를 걷어내자 카세트 녹음기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녹음 중이었어요. 정도훈과 미란이 그 기계를 봤습니다. 이게... 정도훈이 다급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녹음기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다 녹음됐어. 너희가 성우를 밀었다는 것, 비자금 숨겼다는 것,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다는 것. 다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거 주세요. 정도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안 돼.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갈 거야. 너희가 우리 성우한테 한 짓을 다 밝힐 거야. 어머니,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끝나요. 유족 보상금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죽음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해. 돈 따위 필요 없어. 정도훈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으려고요.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건드리면 소리 지를 거야. 이웃들 다 들을 거야. 정도훈이 멈춰 섰습니다. 제 눈빛을 본 거예요. 30년 동안 국밥 팔면서 온갖 사람들 상대했던 이 늙은 할머니의 눈빛을요. 너희는 끝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성우가 이긴 거야. 정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 가세요? 정도훈이 물었습니다. 경찰서.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녹음기를 더 꽉 쥐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혼자 싸웠던 그 싸움을 엄마가 끝냈어.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추도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작년에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저는 역 근처 작은 예식장을 빌렸습니다. 성우가 일했던 곳, 제가 30년 동안 국밥을 팔았던 곳 가까이예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형사들에게는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녹음 내용과 서류 복사본을 전달했고 추도식 당일 대기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추도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거울을 봤죠. 1년 사이에 많이 늙었더군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더 하얘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젠 뭔가 단단한 게 박혀 있었죠.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옛날 국밥집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제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식장 앞쪽에는 성우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성우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오전 11시 추도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예식장은 조용했죠.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은과 미란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깔끔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미란은 눈가에 눈물까지 묻혀 놓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미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도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추도사를 시작했어요. 성우의 생애에 대해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묵념 시간이 있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식장은 고요했죠. 묵념이 끝나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유족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성우의 영정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는 좋은 아들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아이였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년 전 성우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불의의 사고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성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 거였죠. 뒤쪽에서 정도은과 미란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말을 이었죠. 성우는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선로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는 돈 때문에 방치했죠. 그리고 누군가는 뇌물을 받았어요. 어머니, 정도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어요. 성우야, 내가 남긴 마지막 주문 엄마가 지켰다. 저는 성우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도은의 목소리였어요. 선로 점검 중에 그 사람이 증거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까요. 그대로 뒀다간 우리 다 끝나는 거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래도 그렇죠. 살짝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듣고 있었어요. 정도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폐역 창고에 비자금 남은 거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우리 둘 다 끝나요. 해외로 튈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성우 형부가 눈치채는 바람에. 그래서 처리한 거잖아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예식장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도은과 미라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정도은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들을 꺼냈어요. 여기 성우가 남긴 증거들이 있어요. 선로 보고서, 보수 요청 반려 서류, 비자금 관련 메모까지요.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와서 봤어요. 성우는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안전을 무시했다는 걸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들한테요. 저는 정도은과 미란을 가리켰어요. 내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당신들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였어. 제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젠 참을 수 없었죠. 성우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정도은과 미란에게 다가갔죠. 정도은 씨, 최미란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정도은이 손을 내저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녹음 내용과 증거 서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동행하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정도은과 미란의 손에 차가운 쇠붙이가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제발 어머니, 저 좀. 미란아. 저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성우의 아내였어. 그런데 성우를 배신했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팀장님이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선택한 거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형사들이 2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식장 문이 닫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성우의 영정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지켜줄게. 주변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의 동료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몰랐어요. 성우 형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와주셔서요. 추도식은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고 예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성우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엄마 잘했지? 중얼거렸어요. 영정 속 성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젠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예식장을 나섰죠. 밖은 환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성우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잘 가, 성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목까지 살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성우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해냈으니까요. 성우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72살 늙은 할머니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긴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떤 내일이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뉴스에 보도됐어요. 은폐된 산업재해 및 타살 의혹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죠. 성우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도은과 미라는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회사도 조사를 받았죠. 철도 공사와 협력업체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명예를 회복시켜줬어요. 순직으로 인정됐죠. 충분한 보상금도 약속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제 아들 목숨값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돈을 그냥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폐역으로 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녹슨 철문, 잡초로 뒤덮인 선로, 기울어진 벤치.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저는 옛 국밥집 자리로 갔어요. 먼지 쌓인 테이블, 금간 벽, 낡은 간판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를 하고 벽을 칠하고 바닥을 새로 깔았어요. 부엌을 정비하고 테이블을 들여놨죠. 새 간판도 달았습니다. 성운의 나눔 국밥. 글씨는 제가 직접 썼어요. 성우가 좋아했을 것 같은 글씨체로요. 한 달 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테이블 5개, 의자 20개가 전부였죠. 부엌엔 큰 냄비가 있었고 냉장고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료 국밥집이었어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죠. 오픈 첫날 아침 일찍부터 국물을 끓였습니다. 돼지뼈를 푹 삶고 양념을 넣고 뚝배기에 담았어요. 30년 동안 했던 그 방식 그대로였죠. 국물 냄새가 폐역에 퍼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택배 배달하는 청년들이었죠. 여기 국밥 무료래요. 진짜요? 공짜로 줘요? 네, 드세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내줬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며 손을 모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저는 빈 테이블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죠. 폐역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로 위 잡초들이 흔들렸죠.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뭔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성우의 웃음소리였어요. 엄마, 나 오늘 그릇 10개 날랐어요. 어린 성우가 자랑하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죠. 그리고 감사함이었어요. 성우야, 고마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길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성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국물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성우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기, 내 아들이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여기야. 저는 폐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국밥은 오늘도 힘들게 일하는 아들, 딸들 몫이야.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역을 물들였습니다. 오렌지빛, 붉은빛, 보라빛이 하늘에 번졌죠. 아름다웠어요. 72살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성운의 나눔 국밥. 그 글씨가 노을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오래된 폐역 간판도 보였죠. 역. 두 간판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끝나버린 역. 하지만 끝나지 않은 사랑. 그게 제 삶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여기 올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성우가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할 겁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함을 나누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늘에서 성우가 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따뜻하게요. 그게 성우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폐역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는 역을 바라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봐, 성우야. 작게 속삭였어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를 집으로 그리고 내일로 데려가고 있었죠.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